항암제라는 물질을 가장 맨 처음에 발견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1900년도 초반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질소 머스타드라는 어떤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질소 머스타드라는 물질을 옮기는 화물선이 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 화물선이 터져버린 건 아니고, 그 화물선에 있던 그 질소 머스타드라는 물질을 담고 있던 용기가 터져버린 거죠. 근데 그게 터졌는데 다행히도 그 당시에 죽거나 다친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이 전부 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상하잖아요. 뭐 터진 당시엔 아무 일도 없었는데 터지고 나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갑자기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병원에 있던 의사들이랑 뭐 기타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다 죽어버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연구를 진행한 끝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 질소 머스타드라는 화학 물질이 어떤 사람의 조혈작용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조혈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피를 만들어내는 어떤 메커니즘인 거죠. 뭐 적혈구가 될 수도 있고 백혈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생명에 직결되는 조혈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에 노출이 된 거니까 사람이 한두 달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전부 다 죽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질소 머스타드라는 물질이 조혈작용을 방해하는 어떤 기능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항암제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양의 가장 정상적인 세포와 구별되는 특징이 뭐인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혈작용을 막는다는 게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적혈구나 새로운 백혈구가 만들어진다는 걸 방해하는 거니까, 꼭 적혈구나 백혈구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물질을 잘 응용을 하면은 특정한 세포가 증식하거나 분열하는 거를 막는 어떤 물질로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죠. 질소 머스타드가 터지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세포의 분열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종양세포의 증식과 분열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 보자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고, 그게 항암제의 어떤 역사적인 시초가 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그대로 화학물질이잖아요. 이름만 들어봐도 질소 머스타드라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들을 활용을 해서 활용한다는 표현도 되게 고급스러운 어인 거고, 그냥 사람 몸에 때려 박아가지고 암세포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시작했던 거죠. 임상실험을 시작했던 거고, 결과는 놀랍게도 화학물질을 그냥 넣어줬을 뿐인데 암세포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해내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1940년도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때부터 사용된 1세대 항암제를 우리는 뭐 케모세라피, 그러니까 화학치료요법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화학물질이잖아요. 이 얘네들의 특징은 그 종양세포가 분열하는 거를 억제한다는, 굉장히 강력하게 억제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거에 더해서 얘네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종양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도 같이 그냥 쉽게 말해서 조져버리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하려고 이런 화학물질을 이제 투여받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종양세포를 억제하는 효과는 얻을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정상세포까지 같이 파괴를 하게 되니까 조금 종양을 이제 극복하나 싶었더니 다른 부작용으로 죽게 되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과학자들이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런 화학 물질들을 이용해서 항암제 쓰는 거 효과가 있겠다는 걸 알겠는데, 얘네가 종양세포뿐만 아니라 어떤 정상세포까지도 다 같이 파괴를 하고 있으니 조금 더 그 종양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종양세포만 특이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게 2세대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들을 찾게 되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거고, 1990년대에 들어서 1세대 항암제가 등장하고 나서 50년이 지난 후에야 어떤 종양세포만을 좀 특이적으로 타겟해서 공격할 수 있는 표적 항암제가 탄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글리백이라고 하는 백혈병 치료제,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블록버스터 약물의 등장으로 표적항암제의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표적항암제에 대한 뭔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표적항암제는 뭐냐? 사실 항암제의 역사를 또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항체라는 말은 뭐 그게 뭔지는 잘 모를지언정 들어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들이. 항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B세포라는 애가 있어요. B세포가 하는 일은 항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그 항체가 어떤 외부에 우리 몸을 침입한 물질들, 뭐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세균이 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어떤 물질들을 공격하는 애들을 그냥 항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항체를 만들어내서 그게 뭐 바이러스가 됐든 세균이 됐든 종양이 됐든 걔네들을 공격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걔네들의 특징이 어떤 A라는 물질을 공격하는 항체가 있으면 그 항체는 A밖에 공격을 못해요. 다른 B라는 물질이 들어왔으면 B를 공격할 수 있는 항체를 또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걔만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특징은 항체라는 애는 자기가 부여받은 임무만 타겟할 수 있는, 표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세대 항암제를 만들 때, 표적 항암제를 만들 때 과학자들이 맨 처음에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이런 B세포가 만들어내는 항체의 그 특이적인 부착 원리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1세대 항암제를 거치면서 과학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던 점이 정상세포에서 구별되는 종양세포만 특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물질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근데 사람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그 항체라는 녀석의 특징이 어떤 특이적인 물질에만 공격을 하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 항체를 응용을 하면은 종양세포만 공격하는 어떤 물질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종양세포의 특이적인 항체를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에 주사를 해서 항암제로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게 2세대 항암제의 출발점이 되었던 거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2세대 항암제까지도 거치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와, 이제 이것만 있으면은 암을 특이적으로 타겟해가지고 걔만 공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넣어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표적해서 만들었던 표적 항암제마저도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부작용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종양세포의 특이적인 단백질 패턴이 있으면 그 단백질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항체를 만들어서 몸에다 투여를 해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맨 처음에 그 표적 항체를 만들 때는 이게 종양에만 있는 단백질 패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단백질 패턴이 정상세포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떤 세포의 모든 구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 기술로는 아무리 종양에만 타겟을 하려고 만들었어도 1세대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거를 극복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가 조금 재밌는 아이디어 하나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3세대 항암제에 대한 얘기인데 기존의 1세대랑 2세대 항암제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종양세포를 어떻게 공격할까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종양세포를 어떻게 공격할까에 대한 패러다임과 헤게모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좀 깨부수는 어떤 발견이 하나 등장하게 됐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 어떤 약을 투여했든 아니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면역세포가 종양세포를 공격을 하든지 간에 종양세포의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회피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은 걔네들이 공격을 못하게 막는다던가 아니면은 그 종양세포가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거나 뭐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아이디어를 내기를 너무 공격하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약 안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너무 크고 하니 조금 더 아이디어를 바꿔서 그 종양세포가 어떤 외부에 대한 공격을 회피하는 메커니즘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양세포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그 메커니즘을
중단하게 하는 물질을 투여해 봤던 거죠. 그랬더니 드라마틱하게 종양세포가 줄어드는 정도가 급격하게 개선이 되었던 거죠. 그런 물질을 우리는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면역관문 억제제가 하는 일들은 뭐냐면 종양세포의 어떤 회피작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역관문 억제제는 종양세포의 회피 과정을 억제시키는 일을 하고, 그거를 투여함과 동시에 1세대 항암제나 2세대 항암제를 같이 투여를 해줬더니 그냥 1세대나 2세대를 단독 투여했을 때보다 그 효과가 엄청나게 증폭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계를 느끼고 있던 종양 치료에, 암 치료에 조금 더 돌파구를 찾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일이 아니라 2010년도 정도에 발견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3세대 항암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 개발에 대한 노력이 많이 시작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단순히 종양세포의 외부 공격에 대한 회피 메커니즘을 억제하는 약물을 발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죽일 수만 있을까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종양세포를 꼭 죽이는 거에 대해만 집착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암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를 높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패러다임의 확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커니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널리 쓰여지고 있는 아바스틴이라는 약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양세포의 가장 특징적인 형태 중 하나가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 보면 다 이렇게 삐쑥 말라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종양세포가 자기들이 증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은 어떤 영양소들을 다 빨아들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그 영양소들을 빨아들이려면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혈관들로부터 종양세포까지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혈관을 계속 생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양세포를 떼서 보면은 혈관 분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아바스틴이라는 약물이 하는 일은 재밌게도 그 종양세포가 자기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는 거를 또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혈관을 못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증식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못 받으니까 추가적인 증식을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도 종양세포를 사멸하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어떤 이런 3세대 면역항암제가 등장을 하면서 단순히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데에만 맞춰져 있던 어떤 초점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항암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개념의 확장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